10월 23일 목요일 NBA 미국 프로농구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멤피스는 자 모란트를 중심으로 세컨 찬스 득점을 극대화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는 순간적인 스피드로 리머텍 각을 만들고 실패한 슛조차 공격 리바운드로 다시 살려낸다. 제기디는 골 밑에서 버티는 힘이 탁월하며 포스트업 후 세컨드 점프를 통해 풋백 득점을 만들어낸다. 자렌 잭슨 주니어는 하이포스트에서의 미드레인지와 스크린 이후 팝아웃 3점으로 공격 공간을 확장한다. 이 세 명이 만드는 트리플 인사이드 코어는 페인트 존 리바운드 지배력에서 리그 최상위권이다. 멤피스의 박스아웃 타이밍은 정교하며 수비 전환 시에도 빅맨이 먼저 자리를 잡아 세컨드 찬스 허용을 최소화한다. 그래서 슈터의 실패조차 득점 찬스로 이어지는 리바운드 주도형 시스템 팀으로 기능한다. 또한 모란트는 수비 리바운드 후 단숨에 트랜지션으로 전환하며 속공에서 폭발적인 피니시를 완성한다. 결국 이 팀은 리바운드 템포 득점의 3단 흐름을 완벽히 연결하며 경기의 리듬을 통제한다. 뉴올리언즈는 자이언 윌리엄슨이 중심이지만 공격 루트가 지나치게 자이언 의존적이다. 그는 포스트업에서 파워풀하지만 더블팀 유도 시 킥아웃 각도가 불안정하다. 조던 풀은 외곽에서의 개인기 전개가 좋지만 샷 셀렉션이 불안정해 경기마다 기복이 크다. 하버트 존스는 수비 리더로서 윙 디펜스에서는 강점을 보이지만 세컨드 볼 싸움에서는 가담이 늦다. 그래서 상대에게 공격 리바운드를 쉽게 내주는 장면이 잦다. 특히 자이언이 페인트 존에서 오펜스 파울을 피하려고 살짝 뒤로 물러설 때 세컨 찬스 실점이 이어진다. 또한 수비 전환 속도가 느려 백코트에서의 매치업 정렬이 꼬이는 경우가 많다. 뉴올리언즈는 전반에는 에너지가 좋지만 후반 들어 페인트 존 커버가 벌어지고 외곽 수비 로테이션이 늦어진다. 그 결과 클러치 상황에서 리바운드 경쟁력이 급격히 떨어지는 패턴이 반복된다. 이 경기는 단순한 슈팅 대결이 아니다. 멤피스는 리바운드를 득점 루프로 바꾸는 하드노즈 농구로 상대를 질식시킬 것이다. 모란트의 트랜지션, 제기디의 세컨드 찬스, 자렌 잭슨의 하이포스트가 완벽히 맞물린다. 뉴올리언즈는 후반 체력 저하로 리바운드 싸움에서 밀리며 경기의 주도권을 잃게 될 것이다. 결국 리바운드 싸움에서 앞서는 멤피스가 템포를 완전히 지배하며 홈 팬들 앞에서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밀워키는 야니스 아데토쿤보와 마일스 터너로 이어지는 트윈타워 조합이 핵심이다. 야니스는 폭발적인 돌파와 피지컬을 앞세워 리머텍에서 리그 정상급 효율을 보여주며 세컨드 찬스 득점, 창출력도 높다. 터너는 골 밑에서 수직 방어와 블록 타이밍이 탁월하고 외곽에서도 스페이싱을 제공해 팀 밸런스를 유지한다. 이 조합은 리바운드 싸움에서 상대를 완전히 압도하며 페인트 존 점유율을 극대화한다. 카일 쿠즈마는 미드레인지에서의 풀업 점퍼와 트랜지션, 중간 연결고리 역할을 통해 공격 템포를 살린다. 그래서 밀워키는 공격 전개가 막히더라도 세컨드 볼 회수로 다시 흐름을 잡는다. 또한 수비 전환 시 야니스가 직접 백코트 커버를 들어가면서 트랜지션 디펜스의 속도 차이를 최소화한다. 결국 밀워키의 골밑 장악력은 단순한 높이 싸움이 아니라 수비와 공격 리듬 전체를 연결하는 축이다. 홈에서는 초반부터 강한 템포와 에너지로 상대 리바운드를 제압하며 경기 초반 주도권을 빠르게 잡는 경향이 있다. 트윈타워가 페인트 존을 틀어지는 순간 밀워키는 단숨에 경기의 리듬을 자기 쪽으로 끌어온다. 워싱턴은 CJ, 맥컬럼이 공격의 중심을 맡아 하프코트 세트 플레이를 조율한다. 그의 픽앤롤 활용 능력은 여전히 위협적이지만 인사이드 피니시 빈도가 떨어지며 효율이 흔들릴 수 있다. 미들턴은 중거리에서의 안정된 득점 루트가 강점이지만 수비에서의 피지컬 대응이 다소 약한 편이다. 알렉스 사르는 수직 점프력과 스크린 이후 롤링 타이밍이 좋지만 경험 부족으로 박스아웃 싸움에서 밀리는 장면이 잦다. 워싱턴의 최대 약점은 리바운드와 페인트 존 커버다. 특히 세컨드 볼 대응이 느리고 하이포스트에서 수비 로테이션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다. 그래도 맥컬럼이 코너 스팟을 살리며 외곽 옵션을 만들어내면 일시적으로 경기 흐름을 바꿀 수 있다. 하지만 밀워키의 골밑 밀도와 에너지 레벨을 48분 내내 감당하기는 쉽지 않다. 결국 워싱턴은 외곽이 터지지 않는 이상 리바운드 싸움에서 밀리며 체력 소모로 후반에 무너질 가능성이 크다. 리바운드 주도권이 밀리는 순간 공격 템포도 함께 무너질 것이다. 이 경기는 골밑을 지배하는 팀이 모든 흐름을 가져가는 전형적인 인사이드 매치업이다. 밀워키는 트윈타워의 존재로 리바운드와 세컨드 찬스에서 절대적인 우위를 점할 것이다. 반면 워싱턴은 외곽이 터지지 않는 한 페인트 존 공방에서 밀릴 가능성이 크다. 결국 리바운드에서의 격차가 경기 전체를 좌우하며 밀워키의 안정된 골밑 운영이 승리로 이어질 전망이다. 유타는 키온테 조지를 중심으로 트랜지션에서 공격 템포를 높이지만 하프코트 세트에서는 볼 순환이 끊기는 장면이 잦다. 마케넨은 페이스업과 픽앤팝에서 강점을 보이지만 인사이드 피지컬 매치업에서는 힘의 열세가 드러난다. 너키치는 포스트업 기반의 빅맨이지만 민첩한 수비수를 상대로는 발 빠른 리커버가 늦어 수비 전환 속도가 떨어진다.
그래서 유타는 외곽에서 슛이 터지지 않는 순간 공격 루트가 급격히 단조로워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지의 드라이브인 전개와 마케넨의 미드레인지 타이밍이 맞물리면 일정 수준의 득점 효율은 유지된다. 하지만 상대가 강한 온볼 디펜스를 펼치면 공격의 첫 옵션이 쉽게 차단된다. 결국 유타는 리바운드 싸움에서 밀리고 세컨드 찬스를 내주며 경기 주도권을 빼앗길 가능성이 높다. 또한 세트 오펜스 내 스페이싱이 일정하지 않아 코너 스팟이 비는 경우가 많고 이로 인해 패싱 각이 제한된다. 그래서 유타는 클러치 상황에 접어들면 패스 흐름이 끊기고 단독 아이솔레이션에 의존하는 빈도가 늘어난다. 클리퍼스는 하든, 레너드, 주바츠 등 다양한 옵션으로 클러치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완성형 전력을 갖췄다. 하든은 탑에서 템포를 조율하며 픽앤롤 후 킥아웃 패스로 공격 루트를 유연하게 열어간다. 레너드는 미드레인지 엘보존에서의 드리블 풀업과 페이드어웨이로 경기의 흐름을 바꾸는 능력을 지녔다. 주바츠는 리무브 스크린 이후 롤인 타이밍이 정확해 하든의 패스 타이밍과 맞물리면 페인트존에서 고효율 득점을 만들어낸다. 이 팀의 가장 큰 강점은 누구 하나가 막히면 다른 자원이 곧바로 대체한다는 구조적 유연성이다. 그래서 상대의 수비 플랜에 따라 빠르게 전술을 전환하며 경기 중에도 실시간 대응 능력이 뛰어나다. 또한 클리퍼스는 하프코트에서의 세트 완성도가 높고 이 스크린 후 세컨드 액션으로 코너 스팟업까지 연결된다. 그래서 리듬이 한번 살아나면 연속 득점으로 흐름을 끌고 가는 힘이 강하다. 특히 레너드의 수비 리더십은 하프코트에서 상대 에이스를 봉쇄하는데 핵심적이며 주바츠의 리바운드 가담이 안정감을 더한다. 이들의 삼각 조합은 단순한 득점 분배가 아니라 공격의 리듬과 방향을 결정짓는 중심축이다. 이 경기는 클러치 순간의 집중력 차이로 결판이 날 가능성이 높다. LA 클리퍼스는 다양한 공격 루트와 전술적 유연성으로 경기 내내 안정적인 템포를 유지할 것이다. 하든의 조율, 레너드의 마무리, 주바츠의 골밑 장악력이 맞물리면 경기 후반 흐름은 완전히 클리퍼스 쪽으로 기울 수 있다. 유타가 외곽 효율을 회복하지 못한다면 클리퍼스의 멀티옵션 공격을 버텨내기 어렵다. 결국 클러치 해결력이 완성된 LA 클리퍼스가 경기의 흐름을 장악하며 승리를 거머쥘 가능성이 높다. 댈러스는 세컨드 유닛 투입 후에도 경기 템포가 떨어지지 않는다. 클레이 탐슨이 벤치에서 나와 곧바로 탑 픽 전환 패턴을 주도하며 주전 라인과 동일한 세트 오펜스 구조를 유지한다. 그는 오프스크린, 무브와 캐치앤슈팅 타이밍이 정확해 하프코트에서도 외곽 공간을 흔들어 놓는다. 카이리 어빙은 아이솔레이션 돌파로 수비 간격을 찢어내며 탐슨에게 연속적인 오픈 찬스를 만들어준다. 앤서니 데이비스는 페인트존에서 림 보호와 롤맨 플레이를 동시에 수행하며 공격 리바운드에서도 높은 효율을 보인다. 댈러스는 어빙의 핸들러 중심 공격에 탐슨의 오프볼 무브, 데이비스의 하이로 조합이 결합돼 완성형 오펜스를 구현한다. 그래서 세컨드 유닛이 들어와도 템포가 유지되고 세컨드 찬스 득점과 외곽 폭발력 모두가 안정적으로 이어진다. 특히 홈에서의 경기의 리듬은 빠르고 정확하며 초반부터 3점 라인에서 점수 차를 벌리는 경향이 강하다. 결국 댈러스는 템포 유지 외곽, 효율 페인트존 안정감의 3박자를 완성하며 경기를 장악한다. 샌안토니오는 웬바냐마를 중심으로 높이를 활용한 공격 루트를 만들지만 스크린 이후 롤맨 연계가 원활하지 않다. 루크 코넷은 수비 로테이션 속도가 느려 외곽 스위칭 구간에서 오픈 찬스를 허용하는 빈도가 높다. 디에런 팍스는 트랜지션에서 스피드를 살리지만 하프코트 전개에서는 볼, 무브가 단조롭다. 그래서 빠른 템포로 시작해도 세트 상황에선 흐름이 끊기며 페인트존 득점 의존도가 높아진다. 특히 댈러스의 하이월 디펜스와 더블팀 유도 패턴에 고전할 가능성이 크다. 팍스의 미드레인지 공격이 막히면 외곽에서의 보조 득점 루트가 제한된다. 결국 샌안토니오는 공격 템포가 유지되지 못하고 리바운드 싸움에서도 열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 이 경기는 외곽과 세트 오펜스의 완성도가 결정적인 요소다. 댈러스는 탐슨의 오프스크린 무브와 어빙의 드라이브가 맞물리며 경기 내내 템포를 유지한다. 데이비스가 페인트존에서 중심을 잡고 리바운드를 책임지며 세컨드 찬스까지 연결한다. 반면 샌안토니오는 공격 흐름이 단조로워 후반 리듬이 급격히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결국 외곽과 페인트존 모두에서 안정감을 보이는 댈러스가 경기 전체를 지배할 것이다. 피닉스는 데빈 부커를 중심으로 한 아이솔레이션 공격을 주축으로 한다. 그는 미드레인지에서 볼을 받은 뒤 드리블 두세 번으로 수비 간격을 벌리며 슛 타이밍을 만든다. 그레이슨 알렌은 코너, 스팟에서 3점 라인을 기준으로 스페이싱을 유지하며 킥아웃 패스를 받을 때 슈팅 정확도가 높다. 마크 윌리엄스는 리바운드 가담이 활발하지만 스크린 이후 롤 타이밍이 다소 늦어 공격 템포가 끊기는 경우가 있다.
피닉스는 하프코트에서 볼 흐름이 막히면 빠른 전환 공격으로 돌파를 시도하지만 이 과정에서 세컨드 유닛의 수비 로테이션이 느려 역습을 허용하는 장면이 잦다. 결국 부커에게 볼이 집중될수록 공격 루트는 좁아지고 외곽 옵션이 단절되는 패턴이 반복된다. 그래서 초반에는 버틸 수 있지만 경기 중반 이후부터 하프코트 싸움에서 밀릴 위험이 크다. 세크라멘토는 상대의 이 3존 디펜스를 무너뜨리기 위해 탑에서 백코트 2명이 십자 스위칭을 반복한다. 이 과정에서 코너에 배치된 잭 라빈이 로우 블록과 미드포스트 사이 공간을 파고들며 균형을 흔든다. 존 형태의 블록이 순간적으로 넓어지는 타이밍에 더마드로잔이 하이포스트를 활용해 미드레인지 찬스를 만들어낸다. 이 공격 구조는 단순한 존 브레이크가 아니라 볼 핸들러의 시야 전환과 코너 스페이싱까지 결합된 정교한 형태다. 사보니스는 엘보존에서의 패스 타이밍으로 공격의 중심을 잡고 공간이 열릴 때 롤인하거나 백도어 패스로 찬스를 완성한다. 또한 세크라멘토는 세컨드 찬스 득점 비율이 높고 리바운드 이후 트랜지션 전환 속도도 리그 상위권이다. 결국 하프코트에서 피닉스의 수비 강력이 흔들리는 순간 드로잔의 중거리와 라빈의 컷신이 동시에 폭발하며 경기 흐름을 완전히 가져올 가능성이 크다. 이 경기는 전술적 균형과 하프코트 대 공격 완성도의 차이에서 결판날 것이다. 세크라멘토는 라빈과 드로잔의 콤비네이션으로 피닉스의 수비 강력을 꾸준히 흔들며 사보니스의 엘보 패스와 리바운드 장악력으로 경기 흐름을 주도할 전망이다. 결국 피닉스는 단조로운 공격 루트로 인해 후반 체력 저하 시 방역 여지가 줄어들 것이며 세크라멘토가 전술적 효율과 리바운드 집중력으로 승부를 마무리할 가능성이 높다. 포틀랜드는 릴라드의 하이포스트 스크린 이후 풀업 점퍼를 중심으로 한 공격 구조를 세밀하게 운용한다. 릴라드의 하프코트 리듬 조절 능력은 여전히 최고 수준이지만 세컨드볼 회수 과정에서 핸더슨과의 연계가 다소 매끄럽지 않다. 그래도 핸더슨은 순간적인 폭발력으로 드리블 돌파 루트를 만들어내며 수비를 끌어내는 능력이 뛰어나다. 데니 아브디아는 양쪽 코너를 넓게 사용하는 오프 더볼 무브로 공간을 벌리고 수비 전환 시 시에도 팀의 밸런스를 유지한다. 하지만 수비 리바운드 후 전환 속도가 불안정해 상대의 세컨드 찬스를 차단하는 장면이 부족하다. 특히 릴라드가 볼을 오래 점유할 때 공격 루트가 단조로워지고 외곽 슈터 라인이 살아나지 못하는 경향도 있다. 그래서 리바운드와 트랜지션 수비 안정화를 얼마나 유지하느냐가 포틀랜드의 핵심 과제가 된다. 결국 릴라드의 득점 효율이 상승하더라도 페인트존에서 주도권을 잃으면 전체 경기 흐름은 불리해질 가능성이 크다. 미네소타는 고베어가 등지는 자세로 수비를 끌어내며 페인트존 안쪽을 한 칸씩 잠식하는 세트 플레이를 구사한다. 이후 외곽에서 대기하던 슈터가 킥아웃 타이밍에 맞춰 풀업 점퍼로 연결하는 루트는 완성도가 높다. 앤서니 에드워즈는 초반부터 공격 템포를 끌어올리며 미드포스트와 엘보 구간에서 페이드 어웨이 이 슛으로 공격의 활로를 연다. 줄리어스 랜들은 왼쪽 블록에서의 아이솔레이션 공격으로 상대 수비를 끌어당기고 고베어의 롤인 루트와 연계해 득점 기회를 만든다. 그래서 미네소타의 공격은 포스트업을 중심으로 하되 순간적인 외곽 전환으로 균형을 유지하는 형태로 전개된다. 또한 리바운드 싸움에서 고베어의 존재감은 절대적이며 공격 리바운드 이후 세컨드 찬스 득점 비율도 높다. 수비에서는 하프코트 지역 압박을 통해 포틀랜드의 볼 흐름을 차단하며 트랜지션 상황에서도 빠른 커버로 속공 실점을 최소화한다. 결국 미네소타의 강점은 골 및 점유력과 외곽 전환의 리듬을 동시에 유지할 수 있는 구조에 있다. 이 경기는 외곽보다 페인트존에서의 밀도 싸움이 핵심이다. 포틀랜드는 릴라드의 득점력에 기대겠지만 리바운드 약세가 지속되면 경기 후반 리듬을 잃을 가능성이 크다. 반면 미네소타는 고베어와 랜들의 포스트 조합을 중심으로 경기의 중심축을 잡으며 안정적으로 리드를 이어갈 것이다. 결국 골밑 장악과 세컨드 찬스에서 압도할 미네소타가 경기 흐름을 끝까지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저희 소통방에서는 조합픽 및 경기 정보를 365일 무료로 운영 중입니다. 댓글 확인하시고 소통방은 텔레그램으로 운영됩니다. 구독, 좋아요, 추천하기 누르시면 적중에 큰 도움이 됩니다. 구독 누르시고 보다 빠르게 분석글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항상 적중을 기원합니다. 가정의 앞날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